제가 무용론 알아봤거든요. GPT한테 쓱 물어봤는데 테스트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뭐냐. GPT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첩한 개발이 필요한 스타트업 같은 데에서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예외되는 케이스가 있긴 하다 하면서 리스트를 나열을 해줬거든요. 음, 첫 번째, 개발 속도가 저하된다. 제일 많은 변명이랄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고 치면 내가 메서드는 한 줄을 작성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뭐 엣지 케이스들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뭐 널이 들어왔을 때, 특수문자가 음, 들어왔을 때 입력 출력이 명확한 테스트여도 테스트 코드에서 짜지는 코드가 훨씬 양이 많은 거지. 뭐 절대적인 코드의 양은 당연히 원본 코드보다 많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라인 오브 코드로 따져서 많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드느냐? 아니, 그러니까 안 작성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많이 들겠지. 근데 그게 개발 속도에 막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적느냐? 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긴 해요. 결국에 만약에 테스트를 안 짜더라도 뭔가 제대로 개발을 한다면 그런 케이스들을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미리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짜는데 뭐 생각하는 김에 그냥 테스트 짜면 되잖아. 그리고 테스트 짠다는 게 거의 기계적이잖아요. 기분, 웬, 된 이러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호출하고 검사하고 이런 건데 사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비용이 크게 들까? 일반적인 개발 플로우에서 나는 좀 의심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엄청 많이 작성하거나 바꿔. 그러면 그건 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구현 한번 바꾸면 다 갈아치워야 되는 이상한 테스트와 이상한 클래스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테스트가 주는 피드백 이런 것들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는 기능 검사하는 거야 라고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 개발 속도 저하라고 말했잖아요. 네, 개발이 어디까지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걸까? 내 프로덕트 코드를 개발하면 개발이 된 건가?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손으로 테스트를 해보게 될 거잖아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마냥 저하는 아닐 수도 네, 있다. 그죠. 네. 결국에 어떤 비용을 땡겨 쓰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테스트 코드 제대로 짜두면은 나만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 테스트 작성해두면 평생 울거먹으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넘기면은 매번 배포하고 매번 기능 바꿀 때마다 기획이나 QA한테 테스트를 넘기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안 해서 나중에 뭔가 장애나 이런 걸 발생시키거나 결국 비용을 뭐 미래에 전가하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건 그런 거거든요. 나만 티켓 빨리 쳐냈다고 사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반박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다음 논거, 실효성. 왜냐면 그랬어. 엣지 케이스나 운영 환경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은 검증 못 하잖아. 음. 이런 제한된 상황만 테스트할 수 있잖아. 하지 마. 그런, 맞아요. 다 100% 모든 1부터 100까지 모든 상황을 이 테스트로 검증할 수 없어? 왜 해? 하지 마. 그러니까요. 라고 말하시는 거를 GPT가 어디서 들었다? 그쵸. GPT가 들었다. 그러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100가지 케이스가 있으면은 90을 찾았네?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테스트 피라미드에서 엔드 투 엔드 이렇게까지 해도 검증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결국에 내 손을 벗어난 그런 상황들, 다른 서비스들과의 상호작용, 심지어 어떤 장애 상황까지 테스트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테스트 코드로 다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죠. 비결정적인 어떤 테스트들이니까 비용도 되게 높을 것이고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해볼 만한데 아무래도 무용론을 주장하시다 보니까 자동화된 테스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테스트를 했네? 그러면은 개런티해. 이렇게 음, 생각하잖아요. 배포 나가도 돼. 약간 음, 어떤 신호?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진짜 이거 나가면 장애 안 생겨? 이런 논리로 영화니면 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실효성 이런 게 무용론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건 다 점진적이거든요. 효과도 0에서 바로 100이 되는 게 아니고 0에서 1, 2, 3, 4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고 결국 또 100은 안 되거든요. 테스트를 아무리 잘 짜도 한 뭐 97, 98. 그 정도 되겠죠. 결국에 나머지는 어떤 미학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QA를 하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건 그렇게 하는 건데 좀 그런 흑백 논리로 나오면 좀 아쉽지. 맞아요. 결국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맛을 안 봤어. 그리고 음, 제대로 안 해봤는데 그냥
어떤 단편적인 것만 해보고 뭔가 한계에 부딪혔겠죠. 거기서 한번 더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해봐. 근데 다 막히잖아요. 결국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만 머리에 두고 시작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냥 벽에 부딪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목을 너무 적극적으로 썼어. 그랬더니 이제 목을 너무 많이 사용한 테스트들이 나중에는 다 깨져. 그럼 이거 하나씩 막 고치면서 모킹 코드 메서드 바꾸고 스토핑 하는 거 다 바꿔가면서 짜증 났겠죠? 그럼 다 지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테스트를 잘못 짰나? 그럼 테스트를 잘 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좀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 중요성을 설파했던 주요 서적들이 지금은 많은데 옛날 책들 보면 몇 개 없잖아요. 사실 TDD나 기타 애자일 관련 책들. 그것도 완전히 테스트 중심 그런 건 아니죠. TDD라는 책이 너무나 큰 영향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잖아요. 야, 이 TDD 사이클 지켜야 돼. 그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가 네, 아니라 네. 진짜 테스트가 드리븐해야 돼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서 뭔가 더 구체적인 실천법이나 어느 상황에서 뭐 테스트 더블을 쓰고 아니면 뭐 유닛 테스트는 어떻고 통합 테스트는 어떻고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야 사람들이 바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딱 테스트 하래서 했더니 맨날 깨지고 귀찮고 회기 테스트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귀찮기만 하네? 없애? 라고 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사실 자료도 너무 많고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좀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요즘은 잘 해볼 수 있는 토양이 많이 있다. 테스트 도구들도 요즘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 네. 얘기를 좀 해보고 도구가 너무 싶었어. 좋아 요즘은. 딸깍하면은 인프라나 이런 데서도 다 해주고 JUnit 자체도 되게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를 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똑같이 겪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실효성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커버리지가 낮으면 나쁘고 높으면 좋은가? 커버리지 100%면 뭐 신인가? 또는 20%면 그냥 지우는 게 맞나? 뭔가 이런 주제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했었어요. 커버리지 얘기만 좀 하자면 사실 커버리지는 적당한 게 좋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한 60에서 70%막 이런 데까지 가는 거는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커. 대부분의 주요 로직들을 아마 테스트 하겠죠. 그 정도 가면은. 근데 이제 8, 90을 넘어서 95, 99까지 가.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 기계적으로 다 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토스에서 어떤 아저씨가 우리는 바이트 코드 레벨까지 모든 브랜치 다 100% 테스트 커버리지 달성했다 라고 그런 발표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진짜 대단하긴 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을까. 뭔가 자기 만족에 가까운 어떤 차력쇼에 가까운 그런 테스트까지 가는 것이 좀 그렇게까지 좋게 보이진 않다. 물론 그런 거 자체도 대단하긴 하죠. 뭔가 JVM 내부 구조까지 알고 그런 것까지를 이제 해결을 하는 게 대단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업무라는 관점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를 빨리 전달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고 비용 낮게 테스트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적당한 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테스트를 안 하던 사람도 좀 이렇게 격려할 수 있잖아요. 야, 너가 짠 테스트 커버리지가 뭐 몇 밖에 안 되네? 빠꾸? 그럼 또 사람 삐져서 안 하거든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너무 이렇게 또 점수화하고 면박 주고 하면은 힘들거든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 선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낮게 잡았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높게 해볼까요? 조금씩 높여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 이상 하는 거는 우리가 몇 번 이 코드 짜보니까 억지 테스트가 좀 들어간다. 이 이상 커버리지를 높이려면은. 그럼 그 순간에는 합의를 하고 갈 수 있는 거고 그 팀이나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맞추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했고 그냥 이제 말씀 중에 떠올랐던 거는 그냥 이 책 앞에서부터 계속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 실용적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커버리지가 어떤 팀에서 합의되는 실용의 영역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장에 공부했을 때도 코드 리뷰할 때 한 명까지는 좋아. 이제 정확성이나 이해 용이성 이런 여러 가지를 봐줄 수 있어서 좋아. 근데 한 명이 더 붙고 해서 세 명이 리뷰했을 때 머지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실용적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용성을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실용성을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뭔가 이런 이론 같은 걸 많이 배우다 보면 갑자기 이상론에 취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따구로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취하기도 하고 이게 실용론으로 안 가면은 결국에 어떤 규칙에 매몰되게 돼. 규칙이나 룰에 매몰되게 돼. 규칙이나 룰이 주는 간편함과 강력함도 있는데 그거를 막 모든 것에 적용하게 되면 좀 힘든 것 같아. 그때그때 달리. 유연하게 하면 되는데 모두가 봐줘야 되는 거야 라고 이 솔루션만 들고 가게 되면은 되게 경직되게 되는 거죠. 근데 룰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 하면은 이게 그럼 좀 그거 설득하기도 쉽지 그걸 않겠는데? 설득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냥 큰 그림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는 진짜 목적이 뭐야? 왜 하는 거야 우리가? 결국에 PR은 코드를 제3자가 한번 봐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야. 사실 그 코드가 완전히 안전한지 안 한지는 테스트로 봐야 되잖아요. 그 뭐 한 세네 명 아니면 5명, 100명이 달라붙어서 PR 해준다고 버그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도입할 때 그런 배경도 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뭔가를 도입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귀찮긴 해요. 그냥 그런 걸 규칙으로 먼저 풀고 싶어 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 도입하고 싶어 했을 때 그냥 커버리지 걸고 떨어지면 그냥 X 걸어버리고 싶잖아요. 그 CI 과정에서 fail 띄고 싶은데 그게 쉬운 길이긴 한데 여러 가지 과거 제 시도를 돌아봤을 때 쉽지 않다. 그것도 결국에 내 비용을 잠깐 아낀 거지. 내가 원래 원하던 그런 테스트 문화 자리 잡기 혹은 뭐 여러 가지 문화 자리 잡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거는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커뮤니케이션 좀 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컨센이 맞춰져 네,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것도 네, 좋긴 한데 필수 불가결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네, 간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하다 보면서 음, 사실 그런 의견이 생기면 또 적당하게 유연하게 규칙을 조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음, 뭔가 규칙을 새로 정할 수도 있고 대처가 돼야 된다고 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과도한 의존성 그리고 리팩토링의 어려움이에요. 다섯 번째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게요. 책에서는 너가 리팩토링 했어? 근데 테스트 코드를 왜 바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 코드가 있어야 리팩토링을 빨리 하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문제 없이 바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뭔가 그런 뉘앙스였을 것 같아. 이 GPT가 알려준 거긴 한데 그냥 추론해 보면은 GPT 맞아요? 아 GPT GPT가 말해줬는데 내 친구의 친구가 말해줬는데 뭔가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리팩토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떤 그거는 리팩토링이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를 갈아엎거나 하면은 아예 테스트가 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팩토링이란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두고 바꾸는 거잖아. 근데 물론 인터페이스를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야 API 엔드포인트만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다 갈아엎어도 되는 거긴 한데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변경하려는 범위 어떤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두고 바꾸는 건데 그냥 코드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거를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 것들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 중에 마지막이 테스트를 위한 구조를 생성하거나 또는 노출해야 된다. 이게 무용하다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이게 좋게 보면 테스트가 너의 설계에 피드백을 준다는데 뭔가 테스트만을 하기 위해서 막 설계를 뜯어 고친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처음부터 이 경우에는 테스트가 피드백을 준 것이고 이 경우에는 너가 억지로 테스트를 위해서 설계를 바꾼 거야 라고 무자르듯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본인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상황을 구분하는 걸 체득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딱히 뭐 답은 없을 것 같아.